화요일 오후에 서울종합병원은 숨이 막힐 정도로 붐비고 있었으며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복도를 가로지르는 의료진의 분주한 발소리가 뒤섞여 현기증이 날 듯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서연은 산부인과 대기실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본능적으로 쓰다듬으며 밀려오는 피로를 힘겹게 참아내고 있었다. 벌써 2시간 넘게 이어진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허리를 끊어낼 듯한 둔탁한 통증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거대 금융그룹인 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고귀한 신분은 낡은 니트 카디건과 수수한 인부복 속에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가문의 후광을 과감히 버리고 강도진이라는 야망 넘치는 남자와의 소박한 사랑을 선택하여 스스로 이 고단하고 평범한 삶으로 걸어 들어왔다. 서연은 나직한 한숨을 내쉬며 복도 끝에서 열리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무심코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과 대조적이었다. 그곳에서 걸어나오는 한 쌍의 남녀가 터뜨리는 경박한 웃음소리는 엄숙하고 무거운 병원의 공기 속에서 이질적으로 울려 퍼지며 지친 환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훤칠한 남자는 곁에 있는 여자의 허리를 소유하듯 감싸 안고 있었고 서연의 심장은 그 남자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던 남편 강도진님을 확인하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의 시야에 들어온 강도진은 그녀가 알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낯설고 비열한 욕망에 젖은 타인처럼 보였다. 그의 곁에 있는 여자는 병원장의 외동딸로 사교계에서 악명 높은 송유리였으며 그녀는 한정판 명품 가방을 과시하듯 들고 도도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반 환자들이 앉아있는 대기석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피하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으며 지나가고 있었고 그 오만함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다리는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강도진의 시선이 우연히 서연이 앉아있는 구석진 곳을 스치고 지나갔고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고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달려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송유리의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 했다. 송유리는 파트너의 갑작스러운 이상 반응을 감지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가 초라한 행색의 임산부와 눈을 마주쳤다. 유리에 붉게 칠해진 입술 끝이 비릿하게 말려 올라가며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이 술기운에 털어놓았던 집안의 볼품없는 아내가 바로 저 여자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송유리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서연을 향해 다가왔는데 그녀의 뾰족한 하이힐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리며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고 마치 더러운 벌레를 관찰하듯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송유리는 허리에 손을 올린 채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들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유리와 시선을 맞췄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예상과 달리 공포나 위축됨 없이 깊고 고요한 어둠을 담고 있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도진 씨가 집에서 키운다는 그 식충이 같은 아내분 아니신가? 몰골을 보니 왜 남자가 밖으로 나도는지 알겠네. 송유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기실의 정막을 찢어놓았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유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꾸하는 대신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강도진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고
도진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시선을 회피했다. 서연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고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당신 분명 부산으로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당신의 부산은 서울 한복판 병원 산부인과에 있었나 보네요. 강도진 씨. 서연의 예리한 질문은 도진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고 그는 당황하여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송유리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도진의 옆구리를 거칠게 팔꿈치로 가격하여 그가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유리는 감히 자신과 같은 상류층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이 천박한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서연과 같은 부류는 감정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하등한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어디서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너 같은 건 도진 씨 발끝에도 못 미치는 존재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유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서연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고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가 역겹게 진동했다. 서연은 헛웃음을 흘리며 유리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명백한 비웃음이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연민이 담긴 표정이었다. 그 찰나의 미소는 유리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말았다. 유리는 앙칼진 기압과 함께 손을 높이 치켜들었고 주저없이 서연의 뺨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제이 짝 하는 파열음이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컸고 서연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쓰러지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아나 아이를 보호하려 했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고 왼쪽 뺨에서는 화끈거리는 통증이 불타오르듯 퍼져나갔지만 서연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고개를 들어 강도진을 바라보았으나 그는 여전히 석상처럼 굳어있을 뿐이었다. 남편의 눈동자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불륜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비굴한 염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송유리는 바닥에 쓰러진 서연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고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바닥을 털어냈다. 도진 씨가요, 이런 재수 없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만 갈 거야. 유리가 내뱉은 우리 아이라는 단어는 서연의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도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유리의 비위를 맞추며 허리를 굽신거렸고 쓰러진 아내를 외면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주변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수근거리며 분노했지만 병원장 딸이라는 위세에 눌려 누구도 선뜻 나서서 서연을 도와주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흐트러진 옷매를 다듬으며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무심하게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충격과 슬픔을 모두 집어삼킨 듯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아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짓밟고 혜성그룹의 정점에 올랐던 냉혹한 승부사의 눈빛이자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들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비상연락망의 단축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은 전화를 받았고 묵직하고 충성스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민현우입니다. 신호가 감지되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신 겁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현우 사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절대적인 복종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멀어지는 두 남녀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민 사장, 지금 즉시 고스트 프로토콜을 가동하세요. 30분 내로 이 병원의 지배 구조와 채권 현황을 내 책상 위에 올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그리고 법무팀 전체를 소집해서 강도진과 송유리,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 모든 자산 동결과 소송을 준비하세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뱃속의 아이를 달래듯 배를 쓰다듬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그들이 감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정문으로 차를 보내세요.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민현우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고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원 로비의 높은 천장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가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병원의 소란스러움은 여전했지만 서연의 주변만큼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가장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심판자였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출구로 향했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과 서슬퍼런 살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강도진과 송유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얄팍한 행복이 지옥불로 바뀌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으며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혜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의 공기는 서연의 전화가 끊어짐과 동시에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민현우 사장의 눈빛은 맹수처럼 돌변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고 비서실을 향해 짧고 굵은 목소리로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평소 냉철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그의 목소리에 서린 다급함과 분노는 비서실 전체를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현우는 의자 뒤에 걸려있던 재킷을 집어들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잠시 응시했는데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감히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응징은 자비 없이 진행될 것이며 그는 그것을 위한 칼날을 갈고 있었다. 혜성그룹의 핵심 엘리트들로 구성된 법무팀과 보안팀은 고스트 프로토콜이 발령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프로토콜은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한서연 회장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만 발동되는 최고 등급의 비상 매뉴얼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고급 세단들에 탑승했고 차량 행렬은 미끄러지듯 본사를 빠져나갔다. 민현우는 선두 차량 뒷좌석에 앉아 태블릿 PC를 통해 병원 CCTV 해킹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화면 속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서연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기색에 속도를 더 높이라고 체근했다. 한편 병원 로비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근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송유리에게 맞은 충격으로 붉게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서연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정문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깊은 눈빛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엄마가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다. 잠시 후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7대가 굉음을 내며 동시에 멈춰 섰고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차량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하차하여 순식간에 로비 입구부터 서연이 있는 곳까지의 동선을 확보했다. 병원 내에 있던 환자들과 의료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영화 촬영이 아니냐며 웅성거렸다. 그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민현우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서연을 발견하는 순간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를 벌해 주십시오.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가 내뱉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주변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방금 전까지 남편에게 버림받고 내연녀에게 뺨을 맞았던 초라한 임산부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었다. 서연은 현우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 기품이 흘러넘쳤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인간 방어막을 형성하자 서연은 마치 여왕처럼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음을 옮겼다. 고개 드세요. 민 사장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됩니다. VIP 병동으로 안내하세요. 태아 상태부터 확인해야겠어요. 서연의 명령에 병원장은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내려왔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병원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하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힌 사이 강도진과 송유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청담동의 명품 거리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차 안에는 최신 유행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강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식은땀을 흘리며 자꾸만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는 등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까 병원에서 마주친 서연의 마지막 눈빛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이 평소처럼 울며 매달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던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옆에 앉은 송유리의 눈치를 보느라 내색할 수 없었다. 유리는 조수석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 전의 승리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불안함을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자기야 표정이 왜 그래?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빠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위자료나 좀 쥐어주면 떨어져 나가겠지. 유리의 말에 도진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 도착했고 유리는 가장 비싼 브랜드의 매장으로 도진을 이끌었다. 그녀는 가격표 따위는 보지도 않고 진열된 옷과 장난감들을 이것저것 골라 담기 시작했다.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우리 아기한테 딱이겠어, 도진씨. 이것도 사고 저 유모차도 제일 좋은 걸로 계약해요. 돈은 내가 보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유리는 도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척하면서도 은연중에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도진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호탕하게 웃으며 점원에게 카드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카드 한도가 걱정되어 조마조마했다. 점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꽂았지만 잠시 후 난처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기계에서는 결제 승인 거절을 알리는 날카로운 비프음이 울려 퍼졌고 매장 안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로 나오는데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한도 초과가 아니라 거래 정지라고 뜹니다. 점원의 말에 도진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황급히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 건넸다. 하지만 두 번째 카드 역시 똑같은 결과를 내놓았고 세 번째 법인 카드마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떴다. 도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유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결국 유리가 자신의 블랙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도진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 씨, 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네. 회사 임원이라는 사람이 카드 하나 제대로 못 써. 유리의 타박에 도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전산 오류일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때 도진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액정에는 인사팀장의 이름이 뜨고 있었다.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통보는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연락이 아니라 즉각적인 해고 통보와 함께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강도진 이사님, 귀하는 금일부로 해고 조치되었으며 사내 모든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지급된 법인 차량과 카드는 즉시 반납하시고 검찰 조사를 기다리십시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냉정했으며 도진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매장 진열대를 짚고 간신히 서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유리는 도진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지탱하던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같은 시각 병원 최상층 VIP 특실에 자리 잡은 서연은 편안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오직 민현우와 의료진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전문의들의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태아에게는 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나서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현우는 서연의 침대 곁에 서서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도진과 송유리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보고했다. 강도진의 해고 처리는 완료되었으며 그의 개인 계좌와 부동산은 가압류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송유리의 부친인 송 원장에 대한 비리 자료도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현우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 내용을 경청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띄워진 병원의 재무제표를 손가락으로 훑어내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병원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리한 확장과 방만 경영으로 인해 혜성그룹 계열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즉, 서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병원의 주인 자리를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병원의 채권을 전량 회수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구합니다. 안건은 경영진 교체와 병원 매각건이라고 전하세요. 서연의 지시는 거침이 없었고 현우는 즉시 메모하며 그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는데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을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지만 서연의 복수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다. 강도진과 송유리는 백화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도진의 법인 차량은 이미 견인되어 사라지고 없었다. 도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주차 공간을 바라보았고 유리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해고되었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고백했지만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도진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 역시 아버지의 병원에 검찰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병실안은 고요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들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배 위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수모를 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엎어버렸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도진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서연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은 듯 눈을 감았다. 내일 해가 뜨면 세상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도진과 유리는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것이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복수의 여신은 두 눈을 부릅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는 절망에 빠진 강도진의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그는 텅 빈 주차 공간을 멍하니 응시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고급 세단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타이어 자국과 바닥에 떨어진 먼지뿐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의 현재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송유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하이힐 굽으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차가 없는 남자와 함께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이었으며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굴욕감을 참으며 택시를 잡아타야 했고 좁고 냄새나는 뒷좌석에 구겨지듯 앉아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다. 도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까 백화점에서 결제가 거절되던 순간 점원이 보내던 경멸 어린 눈빛을 잊을 수 없었고 그것은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수모의 시작에 불과했다. 유리는 옆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며 아버지에게 전화해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절대적인 배경이었던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도진과 유리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병원 입구는 이미 수많은 취재 차량과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대신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병원 로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그 광경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고 유리는 본능적으로 도진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가 알던 병원은 언제나 고요하고 권위적인 공간이었지 이렇게 시장통처럼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고 있었고 그들의 렌즈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유리는 경비원에게 자신이 병원장의 따림을 밝히며 길을 터달라고 소리쳤지만 평소라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을 경비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아가씨,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원장님실 접근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경비원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고 유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비명을 지르듯 되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인 이곳의 검찰이 들이닥쳤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곧 아버지의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도진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뒷걸음질 치료했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 속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각 병원장실에서는 송 원장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황급히 파쇄기에 밀어넣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가 손쓸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고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이미 주요 장부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송 원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정재계 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의 전화를 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 같은 인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송 원장에게 다가와 영장을 들이밀었고 그것은 그의 파멸을 알리는 선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송 원장님, 혜성그룹 법무팀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워낙 명백해서 부인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횡령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혜성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송 원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재벌인 혜성그룹이 왜 하필 자신을 타깃으로 삼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움직였다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송유리가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뛰어들어왔고 그녀는 엉망이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항상 위엄있고 당당하던 아버지가 수사관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그녀의 세상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왜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얼른 뭐라고 말 좀 해봐. 유리는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송 원장은 딸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딸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다. 너 혹시 최근에 누구 건드린 적 있냐? 혜성그룹과 관련된 사람 말이다.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 그 무서운 사람들이 우릴 죽이려 드는 거야.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유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오늘 낮 병원에서 마주쳤던 그 초라한 임산부를 떠올렸지만 설마 그 여자가 혜성그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도지는 열린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혜성그룹의 계열사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 초라하고 말없던 아내 한서연이 정말로 이 거대한 태풍의 눈이란 말인가. 도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려 했지만 본능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한편 병원 최상층 VIP 특실의 분위기는 아래층의 아수라 장관은 정반대로 숨막힐 듯 고요하고 차분했다. 한서연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벽걸이 TV를 통해 뉴스 속보로 전해지는 병원 압수수색 현장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검찰 유명 대학병원장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흐르고 있었고 기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서연의 곁에는 민현우가 꼿꼿한 자세로 서서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병원 지분 인수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허브티가 들려 있었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그녀의 냉정한 얼굴을 희미하게 가리고 있었다. 회장님, 계획대로 병원 채권의 80%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경영권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현우의 보고에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TV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송유리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저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인 줄도 모르고 너무 오만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여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아이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전사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고 아래층 로비 앞에 혼란스러운 풍경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곳에서 뺨을 맞고 쓰러져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저들을 내려다보며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욱신거리는 뺨의 통증은 이것이 꿈이 아닌 냉혹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보여줄게. 세상에는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서연의 눈동자에는 서울의 야경보다 더 차갑고 화려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병원 복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는데 그는 갈 곳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유리는 아버지와 함께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가버렸고 홀로 남겨진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신세가 되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가 나타났고 그들의 중심에는 민현우가 서 있었다. 도진은 낯이 익은 민현우의 얼굴을 보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는 혜성그룹 본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고위 임원이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강도진입니다. 혜성 마케팅 이사였던 강도진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현우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이 즉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건장한 경호원의 팔에 밀려 바닥에 나뒹군. 도진은 처참한 몰골로 민현우를 올려다보았다. 민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도진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도진과 스친 옷깃을 털어내며 나직하게 말했다. 강도진 씨, 당신은 더 이상 혜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는 해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민현우의 말에 도진은 얼어붙었고 그제야 민현우가 들고 있는 결제 서류 파일의 표지에 적힌 이름을 볼 수 있었다. 혜성그룹 회장 비서실이라는 문구 아래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낯익은 필체로 결제 사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한서연의 필체였다. 도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집에서 가계부를 쓸 때나 보았던 그 둥글고 예쁜 글씨체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결제 서류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민현우는 멍하니 있는 도진을 뒤로하고 병원 이사회장으로 향했고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병원 대회의실에는 긴급 소집된 이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공석인 병원장의 자리는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민현우가 들어서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민현우는 상석에 앉지 않고 그 옆에 서서 서류 가방에서 위임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녕하십니까, 혜성그룹의 민현우입니다. 오늘부로 이 병원의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선언은 회의실 안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고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대주주께서는 병원의 부패를 청산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원하십니다. 그 시작으로 현 경영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현우의 단호한 어조에 반발하는 이사들도 있었지만 그가 제시한 채무상환 독촉장과 비리 증거 자료들을 보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줄이 혜성그룹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서로 눈치를 보기 바빴다. 민현우는 그들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고 이 모든 판을 짠 서연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잠시 후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향후 비전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고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우의 말에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침 넘기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복도에 남겨진 도지는 이사회장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이라는 이름 3글자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숨겨왔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했다. 병원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서연은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인부복 대신 품이 넉넉하지만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으로 창백한 안색을 감춘 그녀는 완벽한 CEO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중얼거렸다. 이제 만나러 갈 시간이야, 나의 사랑스러운 배신자들. 서연은 병실 문을 열고 나섰고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발소리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장엄한 행진곡처럼 들려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무대 위에 올라 주인공으로서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릴 차례였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병원재단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를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병원장의 긴급 체포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 직후였기에 초청된 정재계 인사들은 참석을 취소하거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고 있었고 남은 사람들마저 삼삼오오 모여 귓속말로 병원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송유리는 텅 비어가는 연 회장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깨질 듯이 꽉 쥐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곧 풀려날 것이며 자신이 병원의 실세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강도진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간신히 연 회장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며칠 굶은 노숙자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구겨진 와이셔츠와 헝클어진 머리칼은 그가 겪은 수모를 대변해주고 있었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오면 유리가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주거나 적어도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멀리서 보이는 유리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위태로워 보였다. 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마른 목을 축이며 제발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그때 연 회장의 조명이 일제히 어두워지며 무대 중앙으로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고 사회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병원재단의 새로운 이사장님이자 최대 주주이신 혜성그룹의 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쪽을 응시했다. 베일에 쌓여있던 혜성그룹의 젊은 총수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며 숨을 죽였다. 육중한 무대 뒤편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민현우 사장의 호의를 받으며 한 여인이 우아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검은색 벨벳 드레스는 부풀어 오른 배를 감각적으로 감싸며 그녀의 고혹적인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보석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냉철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으며 그녀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여왕이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강도진은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헛숨을 들이켰는데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바로 자신의 아내 한서연이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저 여자가 서연이라고 집에서 밥이나 하던 여자가 어떻게 저기에 있어. 도진은 경악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그가 알던 서연은 낡은 옷을 입고 푼돈을 아끼며 자신에게 순종하던 여자였지. 저렇게 수백 명의 엘리트들을 내려다보며 압도하는 지배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명 매일 밤 자신의 옆에서 잠들었던 아내였고 그녀가 보내는 차가운 시선은 정확하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도진을 향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제야 지난 3년간 서연이 보여주었던 이해할 수 없는 침착함과 여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송유리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는데 그녀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다. 낮에 병원 로비에서 자신이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었던 그 임산부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혜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유리는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파여름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에 서 있는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혜성그룹 회장 한서연입니다. 오늘부로 혜성그룹은 이 병원을 인수하여 부패하고 썩어빠진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투명한 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또렷한 딕션은 장내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원고를 보지도 않고 청중들을 하나하나 눈 맞추며 연설을 이어갔고 그 카리스마에 압도된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전임 병원장과 그 일가의 만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관용은 없을 것입니다. 서연의 선전포고는 송유리의 이성을 끊어놓는 결정타가 되었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무대 쪽으로 달려나갔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쇼라고. 저 여자는 그냥 내 남자가 버린 찌꺼기일 뿐이야. 어디서 감히 회장 행세를 해. 유리는 악을 쓰며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무대 아래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녀는 발버둥을 치며 서연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서연에게 유리의 발악은 패배자의 비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에 불과했다. 송유리 씨, 공공장소에서 품위를 지키세요. 당신이 혜성그룹 회장을 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되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은 해보셨나요? 서연의 싸늘한 일갈에 유리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동작을 멈췄지만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은 펴질 줄 몰랐다. 서연은 유리를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명품 가방과 구두들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라는 건 알고 있나요? 내 남편이 횡령한 혜성의 자금으로 산 작물들이니 곧 압류 조치 들어갈 겁니다. 서연의 폭로에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유리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그 혼란을 틈타 무대 앞으로 기어 나왔는데 그는 지금이라도 서연에게 매달려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는 체면이고 모고 다 버린 채 무대 아래서 서연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으며 울먹였다. 여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정말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도진의 찌질한 모습은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를 잊은 채
과거의 정에 호소하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무대 계단을 내려와 도진의 앞에 섰는데 그녀의 높은 굽은 도진의 눈높이보다 한참 위에 있었다. 그녀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도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도진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 한서연은 오늘 낮 병원 로비에서 당신이 외면했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굽혀 도진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혜성그룹 회장이자 당신을 파멸시킬 심판자일 뿐이에요. 기대하세요.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지옥을. 서연은 말을 마치고 매몰차게 돌아섰고 민현우가 그녀의 뒤를 따르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경호원들은 짐짝을 들어 올리듯 도진과 유리를 끌어냈고 두 사람은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연회장에서 쫓겨났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남겨진 것은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본 관중들과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민현우만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는 아픔과 뱃속의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서연의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가올 법적 공방과 그룹 경영에 대한 생각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금 강철 같은 가면을 썼는데 이제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차가운 도시의 불빛일 뿐이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홀로 우뚝 서야만 했다. 밤하늘의 별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서연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별보다 밝고 선명하게 빛나며 내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강도진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의 색깔로 다가왔으며 그는 좁고 습한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에 취해 있었던 그가 이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딱딱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그의 뼈마디를 쑤시게 만들었고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공포와 후회를 막아낼 수 없었다. 도진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서연이 매일 아침 차려주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와 다려진 와이셔츠에 온기를 떠올리며 억눌린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같은 시각 혜성그룹 본사회장. 집무실에서는 한서연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아침 풍경을 내려다보며 막 내린 원두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도진이 회사 돈을 빼돌려 송유리에게 사주었던 명품 리스트와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 내역이 담긴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다. 민현우는 서연의 뒤에 서서 밤사이 진행된 법적 절차들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서연은 보고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승리자의 환희보다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의사의 비장함에 가까웠다. 송 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등포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병원 재단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송유리 씨는 현재 머물던 펜트하우스에서 강제 퇴거 조치되었습니다. 현우의 보고는 잔혹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서연이 내린 명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소송 소장과 친권 포기 각서에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서류 위에는 강도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에 우아하고 거침없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펜 끝에서 나오는 잉크는 검붉은 핏방울처럼 종이 위에 스며들었다. 송유리는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그녀가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핸드폰뿐이었다. 그녀는 믿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뉴스를 통해 그녀의 몰락을 확인한 지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녀의 전화를 차단하거나 비웃음을 날릴 뿐이었다. 평소 그녀의 돈과 배경을 보고 꼬여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며 피했고 유리는 차가운 거리 한복판에서 세상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그녀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며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행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뿐이었다. 유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변호사마저 수임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변호를 맡을 수 없다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력과 부가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만 유효했던 신기루였음을 깨닫고 절망감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가 강도진을 유혹하여 서연에게 주었던 모욕과 상처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몇 배의 고통으로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유리는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어갔지만 카드 정지로 인해 삼각김밥 하나조차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결국 쫓겨나며 비참함의 밑바닥을 맛보았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민현우와 함께 서울구치소 접견실을 찾았는데 그녀는 인부복 대신 핏이 딱 떨어지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어 냉철한 사업가의 면모를 강조했다. 접견실의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수의를 입은 강도진이 들어왔는데 불과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단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도진은 서연을 보자마자 유리벽에 매달리며 울부짖었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떨림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살려줘. 서연은 도진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댔는데 그 동작은 지극히 차분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유리벽 너머의 도진을 바라보며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진 씨, 당신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법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액수가 너무 커서 형량이 꽤 무거울 거예요. 서연의 말에 도진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주는 서류예요. 여기 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소송은 더 길어질 거고 당신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지도 몰라요. 서연은 민현우를 통해 가져온 서류 봉투를 교도관에게 건넸고 교도관은 그것을 도진의 앞에 내려놓았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친권 포기라는 글자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뱃속의 아이를 부정하고 송유리의 아이를 선택했던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서연아, 제발 아이만은 안 돼. 내가 아빠잖아. 어떻게 아빠가 아이를 포기해. 제발 이것만은 봐줘. 도진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다. 아빠, 당신이 병원에서 유리의 손을 잡고 나를 밀쳤을 때, 그리고 내 아이보다 유리의 검진을 더 챙겼을 때, 당신은 이미 아빠 자격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서연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도진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고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변호사 대동에서 서명하세요. 이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예우니까. 접견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했던 남자를 파멸시켰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것은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낸 후의 통증과도 같았다. 민현우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걷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서연에게 말없는 위로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현우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현우 역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송유리는 갈 곳이 없어 병원 로비 주변을 배회하다가 마침 병원을 인수하러 온 서연의 차량 행렬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의 차를 노려보며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에 배치된 경호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유리는 바닥에 얼굴을 눌린 채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한서연,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 아빠랑 도진 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다 꾸민 짓이잖아. 그녀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여자의 헛소리라 여기며 혀를 차고 지나갈 뿐이었다. 서연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다가 창문을 올리며 기색의 출발 신호를 보냈다. 서연에게 있어 송유리는 이제 분노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으며 그녀에게 시간을 낭비할 가치조차 없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서연은 태블릿 PC를 열어 병원 리모델링 계획안과 의료진 개편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선택했고 뱃속의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1분 1초를 헛되이 쓰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고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아가야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며칠 후 강도진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는데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도진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검사는 그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들을 낱낱이 제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도진의 국선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판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다. 방청석 맨 뒷자리에는 서연이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고 그녀는 도진이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도진은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고 그 소리는 법정 안에 메아리쳐 서연의 가슴을 쳤다. 서연은 법정을 빠져나와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법원 앞 광장에 섰는데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가방에 넣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하늘은 티 없이 맑고 높았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녀를 올가매던 불행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다. 민현우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를 향해 걸어가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으며 그녀의 앞에는 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호송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혜성그룹이 인수한 병원이 새 희망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의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빛내줄 수 있었던 유일한 빛이었음을 깨달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차가운 수갑의 감촉만이 그가 선택한 욕망의 대가로 남았고 그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호송차처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유리는 낡은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스마트폰으로 서연의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댓글창에 악플을 달기 위해 멈칫거렸지만 이내 부질없음을 깨닫고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내일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고시원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장 딸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그녀는 생존을 위해 험한 세상과 맨몸으로 부딪혀야만 했다. 그녀는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자신이 비웃었던 서연의 삶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자신에게 닥쳤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오고 서연은 혜성그룹 본사의 회장실 소파에 기대어 잠든 민현우를 바라보며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서연을 대신해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서연은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엔 일렀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아이를 위한 육아일기를 펼쳤고 첫 페이지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적어 넣었다. 펜 끝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을 채웠고 서연의 입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거리에 흩날리던 낙엽들이 자취를 감추고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고층 빌딩 숲 사이를 매섭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두툼한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배는 이제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듯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병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진두지휘하며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그녀의 과감하고 투명한 경영 방식은 재계의 찬사를 받았고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서연은 피로가 몰려올 때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와 교감했고 아이의 태동은 그녀에게 그 어떤 비타민보다 강력한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민현우는 서연의 건강을 염려하여 집무실의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인 없는 따뜻한 루이보스 차를 수시로 대령했다. 그는 서연의 비서이자 경호원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보필하고 있었다. 현우는 서연이 결자에 서류에 집중하느라 끼니를 걸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챙겨주며 식사를 권유하곤 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의 존재가 없는 사무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신뢰와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개혁 작업을 마친 새 희망병원을 시찰하기 위해 현우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로비에 들어선 서연을 본 의료진과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에서 내연녀에게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던 초라한 임산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위험 있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말끔하게 단장된 로비와 친절하게 환자를 응대하는 직원들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치유의 공간으로 승화시켰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병원 곳곳을 꼼꼼하게 살폈다. 반면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강도진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마저 기각되면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도진은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감옥 안의 거친 수감자들은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괴롭혔고 그는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들어야 했다. 서연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그녀의 온화한 미소가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주먹밥과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뿐이었다. 송유리의 삶 또한 비참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녀는 고시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곱게 자란 그녀의 손은 독한 세제와 차가운 물 때문에
거칠게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쉴 틈 없이 밀려드는 그릇들을 닦아야만 했다. 식당 주인은 그녀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인격적으로 모독했고 손님들은 그녀를 하대하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유리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훔치며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서연의 삶보다 훨씬 더 밑바닥으로 추락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오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주인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뿐이었다. 병원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의 몸이 현우의 단단한 어깨에 기대어졌고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현우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서연은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의 팔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현우는 서연을 편안하게 앉혀주며 담요를 덮어주었고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곁에는 항상 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짐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현우의 고백 아닌 고백은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봄눈 녹이듯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서연은 현우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가 단순히 충직한 부하 직원을 넘어 자신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맞잡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오고 갔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며칠 뒤 혜성그룹 본사에서는 연말 결산 이사회가 열렸고 서연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사들은 서연의 탁월한 경영 성과에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연은 혜성그룹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이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강도진이라는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내고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어 혜성그룹을 이끄는 진정한 오너로 거듭났다. 그날 저녁 현우는 서연을 위해 전망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두 사람은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즐겼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일에 대한 이야기 대신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출산을 앞둔 긴장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현우는 서연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건넸는데 그것은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예쁜 신발이었다. 서연은 현우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현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아이가 이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힘차게 걸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가 함께 걸으며 지켜주고 싶습니다. 현우의 진지한 눈빛은 서연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고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현우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고 현우는 환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아이를 위한 동화책을 읽어주며 행복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녘 갑자기 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진통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현우는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서연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을 안아 올리며 안심시켰고 미리 대기시켜둔 채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현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서연을 향해 있었고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고통을 견뎌냈다. 병원 분만실 앞에는 현우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서연은 분만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현우는 밖에서 그녀의 무사 순산을 간절히 기도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간호사가 나와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자 현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지난날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는 축복의 소리였다. 서연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는 순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이는 서연에게 있어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낸 자존심이자 삶의 이유였으며 미래 그 자체였다. 잠시 후 현우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고 서연과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고 서연은 그에게 아이를 보여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눈이 그치고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서연의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와 든든한 동반자 현우,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이름을 건우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튼튼하고 넓은 우주처럼 자라라는 의미였다. 서연은 건우를 안고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생명이 움트는 봄으로 돌아왔고 서울의 거리는 벚꽃이 만개하여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교도소의 운동장 구석에 핀 이름 모를 들꽃조차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지만 수감자복을 입은 강도진에게 그 봄 기운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노역을 마치고 돌아온 좁은 감방 안에서 벽에 설치된 소형 텔레비전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혜성그룹의 차기 후계자인 한서연 회장의 아들 돌잔치 소식이 화려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도진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는데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이 부정하고 버렸던 자신의 핏줄이었다. 텔레비전 속의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민현우가 든든한 아버지처럼 서 있었다. 기자는 민현우 사장이 서연과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사실상 가족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진은 그 자리가 본래 자신의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흙탕물 같은 후회만이 가슴을 채울 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텔레비전 속의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가운 브라운관의 표면만이 손끝에 닿았다. 도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지만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송유리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식당에서 남들이 먹고 남긴 잔반을 치우며 뉴스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노동으로 인해 마디가 굵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으며 화려했던 과거의 미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삶에 찌든 중년 여성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서연이 입고 있는 드레스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디자이너의 한정판 작품이었고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집 한 채 값을 호가하는 것이었다. 유리는 질투심조차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식당 주인이 다가와 일하다 말고 넋을 놓고 있다며 등짝을 세게 때리자 유리는 화들짝 놀라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때 병원장의 딸로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던 그녀가 이제는 고시원 총무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서연에게 가했던 모욕과 폭력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방아쇠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리는 서연의 행복한 모습을 뒤로 한 채 다시금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한편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혜성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건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하객들은 화려한 꽃장식과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탄하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의 회장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민현우는 서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건우를 살뜰히 챙기고 있었다.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단상 위로 집중되었고 건우는 앙증맞은 손으로 무엇을 잡을지 고민하듯 이것저것 만지작거렸다. 서연과 현우는 숨을 죽이고 아이를 지켜보았고 마침내 건우가 덥석 집어든 것은 판사봉과 청진기였다. 사회자가 아이가 정의롭고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네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감격에 겨워 건우를 번쩍 안아 올렸고 현우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두 사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현우는 서연을 잠시 테라스로 불러냈는데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흩날렸다. 현우는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아니, 서연 씨 지난 시간 동안 당신 곁을 지킬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는 비서가 아닌 당신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건우의 아빠로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현우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고 현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뜨겁게 포옹했다. 테라스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서연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단상에 섰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좌중을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했던 임산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들 건우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혜성그룹과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서연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시련과 배신을 겪으며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있었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현우와 눈을 맞추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강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혜성그룹의 회장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정의와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서연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건우를 안고 현우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행진했고 그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배신은 그녀에게 진실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서연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고 그녀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임을 확신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서연과 현우는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잠든 건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방 안은 평화롭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현우 씨.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줘서. 현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기적처럼 나타나줘서 앞으로 우리 세 식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서연의 가족을 비추고 있었다. 강도진과 송유리가 갇혀있는 어둠과는 대조적으로 서연의 세상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완벽하게 떠나보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챕터를 기대하며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한 여성이 자신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쟁취해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다. 에필로그 5년 후 혜성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한서연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표지를 장식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잡지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사진 속에는 훌쩍 자란 건우와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편 민현우가 있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곁으로 꼬마 신사 건우가 달려와 안겼고 뒤이어 들어온 민현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햇살이 그들의 실루엣을 비추며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서연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혜성초맷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향기로운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악인은 대가를 치렀고 선한 의지는 승리했으며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했다. 한서연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건우의 손을 잡고 회의실로 향하며 당당하게 문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앞에는 끝없는 도전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기에 그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았다.